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평화로운 신도시에서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직장과 육아라는 전쟁터에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워킹맘입니다. 보통 결혼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을 꼽으라면 시월드,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을 떠올리시겠지만 저에게는 시어머니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지독한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보다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오늘은 그 아나무인 시누이와 제가 서로 머리채까지 잡고 거실 바닥을 뒹굴며 끝장을 봤던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저의 사연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때부터 눈이 맞아 치열하게 일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3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죠. 결혼 준비 과정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꽤 순탄했습니다. 다행히 시댁과 친정 모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편이라 저희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거든요. 결혼 당시 양가 어른들께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2억 원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갓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에 번듯한 자가를 마련하고 시작할 수 있었죠. 물론 추가적인 대출도 조금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둘이서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오래 갚고 싶진 않았기에 좀 타이트하게 기간을 잡고 열심히 갚아나가기로 했고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완벽한 반반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공평하고 안정적인 출발이 너무나 감사했고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 만큼 시댁에서도 기죽지 않고 며느리로서 또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며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제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모범 사원인데다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았던 바른생활 사나이였죠. 게다가 본인한테 쓰는 건 최대한 아끼면서도 저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지갑을 여는 그야말로 진국인 남자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워낙에 점잖은 분들이시다 보니 제 결혼 생활에 먹구름 따윈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어쩜 이렇게 유전자 몰빵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시댁에서 남편이 빛이라면 반대로 그림자 같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자 저희 부부의 등골 브레이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였죠. 제 시누이는 성실하고 경제관념 투철한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야말로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유별났다고 하더라고요. 재능도 없으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옛날부터 미술한다, 음악한다, 무용한다며 이것저것 손댄 게 많대요. 뭐 하나 두각을 보인 건 없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건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 등골을 빼먹은 돈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남편 말로는 얼추 계산해도 사교육비로 1억 5천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투자를 해서 뭐라도 하나 건지면 좋았을 텐데 결국 대학 입시조차 잘 안 되고 원서만 쓰면 다 간다는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에 들어가 겨우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큰돈을 썼고 또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 됐으면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을 배우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자기 용돈 정도는 벌었어야 되는데 신우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할 생각도 없이 내내 백수 공주님으로 살았다더군요. 직장이 없으면 그만큼 쓰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웬만한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써재 끼고 다녔대요. 본인이 돈을 한 푼이라도 안 버니까 돈 무서운 줄 몰랐던 거죠. 신우는 시부모님 신용카드로 명품백을 사 모으고 강남클럽 죽순이로 살면서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 참다 못해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용돈을 끊겠다고 하면 다 큰 성인이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악을 쓰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내 친구들은 다 부모가 차 사주고 유학 보내주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 안 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어도 좋아? 라면서 개진상을 부렸다는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쥐어주며 신우를 달랬다고 하더군요. 저도 신우에 관한 이러한 스토리를 남편에게 종종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지간해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흉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 여동생한테는 학을 좀 떼더라고요. 남편도 오빠로서 여동생한테 훈계도 하고 진지하게 충고나 조언도 했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말을 꺼낼 때면 신우는 또 뒤집어지고 전에는 오빠가 뭐라고 했다고 한번 중내, 사내,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를 친 적도 있기에 남편도 그 뒤론 아무리 동생이라도 웬만해선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들이 다 학을 뗐고 질릴 대로 질렸는데 그래도 핏줄이 뭐라고 그냥 저냥 받아줘가며 살았던 거죠. 올케인 저하고는 잘 지냈냐고요? 초반에는 별로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저랑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조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이의 그 못돼 먹은 히스테리의 화살이 저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면대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족이 되어가니 그 성질머리가 고스란히 저한테도 그대로 나온 거죠. 언젠가부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저것 잘도 시키더라고요. 그러던 하루는 시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아끼는 가방을 메고 갔을 때였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디자이너 브랜드라 제가 꽤 좋아하는 가방이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대뜸 젓가락질을 멈추고 제 가방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언니, 그 가방 어디서 샀어요? 동대문? 아님 지하상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제 말에 과장되게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에? 브랜드예요? 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는 무슨 시장에서 산 줄. 네? 아니, 딱 봐도 가죽이 싸구려 티가 너무 나서요. 저는 이런 거 관심 많고 명품도 많아서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언니는 직장도 다니면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녀요? 직장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라면서 웃는데 순간 밥 먹다 말고 체할 것 같더군요. 남편도 미간을 찌푸렸죠. 야, 너 말이 심하다.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런데 신우이는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묻는 건데 뭘 그렇게 발끈해? 오빠가 돈도 잘 벌어다 줄 텐데 그런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저런 걸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언니 쪽팔릴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이도 있는데 너무 저렴한 가방 들고 다니면 남들이 흉봐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죠. 그런 게 어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가방만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죠. 그리고요 아가씨, 이런 거 살 때 나는 오빠 돈 안 써요. 신우이는 제 대답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 맞다. 언니랑 오빠랑 반반 결혼했지? 그 가방도 언니 돈으로 산 거구나. 몰라봐서 미안해요. 근데 가방은 언니 생각해서 한 말인데 너무 그렇게 발끈하지 마세요. 무섭게. 나는 근데 반반 결혼 좀 별로더라. 부부끼리 너무 계산적이고 좀 독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양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소중한 돈과 저희 부부의 합리적인 시작을 신우이는 계산적이고 독하다고 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이야말로 부모님 등골 빼먹으며 백수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 태도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냐, 그래 너는 얼마나 괜찮은 신랑감 데려오나 보자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드디어 신우는 시집을 가겠다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청 잘난 남자를 데려왔다며 콧대가 하늘로 푼 줄 모르고 솟아있었죠. 신우 말로 자기 약혼남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크고 매출도 빵빵하다면서 자기는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 이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반신반의했고 잘 알아보라고 했지만 신우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을 시작한다고 자랑이 넘쳐났죠. 그렇게 결혼 후 자기 집에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집들이 겸 다 같이 갔는데 대놓고 온갖 유세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집 좋네요, 정말. 이런데 처음 와봤죠? 많이 구경하세요. 그 말에 저 말본새는 결혼해도 안 고쳐질 건가 보다 생각하며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신우이가 그 가방을 보며 푹 하고 웃더라고요. 세상에, 아직도 이 가방. 언니 진짜 검소하네요. 이제 가방 좀 버리면 안 돼요? 나 안 쓰는 가방 많은데 좀 줄까요? 라며 또 제 가방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여자는 가방이랑 구두가 자존심이래요. 언니 너무 검소하게 사는 거 자랑 아니에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남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은근히 무시할걸요? 그러면서 명품 로고가 박힌 접시에 과일을 내오며 떵떵거렸습니다. 자기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돈이 굴러 들어온다느니 이번에 3억짜리 외제차를 계약했다느니 하며 온갖 허세를 부렸죠. 남편은 저에게 작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냥 오늘만 참고 넘어가 주라고요. 저도 그래 자랑 실컷 하고 싶나 본데 들어주자 생각하며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화려했던 그 거드름은 우습게도 1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심해부 되는 사람이 엄청 부자고 그의 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잘 된다더니 웬걸 이미 망한 지 오래라서 도산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원래도 망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신우랑 심해부가 결혼하고부터 더욱 가파르게 고꾸라지더니 결국 엄청난 빚만 남기고 파산을 했다는 겁니다. 심해분의 집도 허영심이 엄청나서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바닥났는데 씀씀이는 여전했대요. 그러니까 남는 건 결국 빚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자랑하던 그 펜트하우스도 월세였는데 이미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가 월세인지도 몰랐는데 신우나 심해부가 허영심과 허세가 엄청나구나 싶더라고요. 한 달 월세만 해도 얼만데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 신우이가 자랑하던 명품과 외제차 모두 렌트거나 짝퉁 혹은 빚으로 무리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많아서 산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돈을 써제꼈는지 허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신우네 시댁은 빠르게 망했고 신우는 그 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해부랑 싸운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때 갓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도 지긋지긋하게 싸우더니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어머님 아버님도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신우까지 시집 보내고 나면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해서 살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우 결혼 후에 곧바로 집 정리해서 내려가셨다 보니 신우가 이혼 후 오갈 데가 없어진 거죠. 시부모님은 신우를 위해 집을 팔아서 마련한 노후 자금을 깨서 1억 5천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그걸로 신우 살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요. 하지만 서울 하늘 아래 전셋집 하나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그래서 아마 남편에게도 부탁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미안해하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하나뿐인 여동생이다 보니 새로 집 구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부모님도 지금 가진 거 다 털어놓으셨는데 5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신데 내가 평생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솔직히 그동안 신우이가 저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10원 한 장도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눈물로 호소하시고 남편이 저렇게까지 부탁하는 걸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알았어.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작은 빌라라도 안전한 곳으로 얻어줘. 그렇게 저희 부부는 피 같은 돈 5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신우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를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오죽하면 저러겠나. 가족이 공경에 처했는데 돕는 게 도리지. 내가 덕산 놈셈 치자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신우라는 인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신우는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아주 뻔뻔한 인간이었으니까요.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신우는 염치라는 걸 아예 상실해버린 듯 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 오더니 현관에 세워둔 디럭스 유모차를 보며 대뜸 그러더군요. 언니, 이거 이제 안 쓰죠? 나 줘요. 아가씨, 미안한데 이건 친한 친구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애초에 그 친구가 나 아기 낳았을 때 카시트랑 장난감이랑 비싼 선물을 많이 해줬거든요. 아니, 가족이 먼저지 남이 먼저예요? 친구한테 이걸 왜 줘요? 친구는 알아서 사라 그래요. 이건 내가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굴었고 저는 뒷골이 슬슬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들고 가기 전까지 시트 세탁 좀 해주세요. 3, 4만 원 주면 해주는 데 있다던데. 언니가 연락해서 좀 해서 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당당한 태도에 기가 찼지만 남편 얼굴 봐서 참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조카 돌잔치 때는 대뜸 전화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언니, 나 진짜 우리 우진이 돌잔치 꼭 해주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거기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가뜩이나 이렇게 돼서 우리 우진이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돌잔치까지도 거지 같은 데서 하려고 하니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언니가 나 좀 도와줘요. 나 다른 건 몰라도 돌잔치 하나만큼은 좋은 데서 해주고 싶어. 네? 본인 형편이 어려우면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하면 될 것을 남들 눈 의식해서 올케인 저에게 돈을 강요하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거절하면 또 시부모님께 전화하거나 남편을 들들 볶을 게 뻔해서 에라 불쌍한 인간아 생각하며 몇 번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도와줘야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돈 타내던 걸 이제 저희 부부한테 똑같이 하라는 거였죠. 제 속에서는 당연히 천불이 났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나 벼르고 있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따로 있었죠.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은 일이 있어서 나가고 저는 평화롭게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눈물 범벅이 된 시누이가 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거실 바닥으로 달려와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어떡해요.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더 올려달래요. 안 그러면 당장 나가래요. 나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한테 말해서 좀 도와줘요.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하지만 저희 사정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 육아 때문에 일을 줄여 수입도 예전 같지 않았고 대출도 갚고 있었고요. 아가씨 정말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저번에 전세 구할 때 5천만 원 해드렸잖아요. 더는 무리예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바닥에 엎드려 울던 시누이가 눈물을 뚝 그치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돈 안 줬다고 바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와, 언니 진짜 좀 그렇네요. 언니네 집 들어보니까 6억에 분양받아서 지금 9억 됐다던데요. 가만히 앉아서 3억이나 벌어놓고 동생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5천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돈방석에 앉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라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게 당장 제 수중에 현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집은 팔기 전에는 제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여전히 남은 대출을 빠듯하게 갚고 있는 실정이었고 정말 여윳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맡겨놓은 것 마냥 왜 돈 안 빌려주냐고 따지는 꼴이라니 기가 턱 막히고 또 화가 났죠. 아가씨, 집값 오른 거랑 당장 쓸 현금 있는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그게 아가씨 돈도 아니잖아요. 웃긴다 진짜. 솔직히 이 집 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2억이나 해줬다면서요. 그 돈으로 집 사서 부자 됐으면 고마운 줄 알고 시댁 식구한테 좀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혼자 다 처먹으려고 들어요? 뭐라고요? 혼자 다 처먹어?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혼자 다 처먹으니 좋아? 욕심은 많아가지고. 개념 없는 소리를 찍찍 내뱉는 신우이를 보자 저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 계산 한번 똑바로 해볼까?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한테 2억 해줬지. 근데 네 전세금으로 5천 줬지. 그럼 결론적으로 시부모님이 해주신 건 1억 5천이야. 근데 우리 친정에서는 결혼할 때 2억, 그리고 이 집 살 때 대출 줄이라고 3천 더 해주셔서 총 2억 3천 해주셨거든? 지분으로 따지면 이 집을 팔아도 우리 친정에 내놔야지. 왜 염치 없는 너한테 주니? 넌 양심이라는 게 없니? 팩트 폭격을 맞은 신우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니 분에 못 이겨 저한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 이 욕심만 드글드글한 년아. 뭐라고? 년? 너 미쳤니? 그래, 미쳤다. 어쩔래? 하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머리채가 잡혀 너무 놀랐죠. 아! 이거 안 놔? 근데 놀람과 동시에 너무 열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신우이라고 봐줬더니 진짜 사람을 물로 봤나 싶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를 담아 똑같이 신우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놀라 뛰쳐나와 엄마 하고 울었지만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개념 없는 소리도 한두 마디지 너 오늘 잘 걸렸다 싶었죠. 제가 우악스럽게 신우이 머리채를 당기고 밀쳐버리니 신우도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바닥에 깔고 앉아 멱살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봐주니까. 너 내가 경찰에 주거침입이랑 폭행으로 신고해줄까? 너도 때렸으면서 무슨 폭행? 네가 먼저 때렸잖아, 선빠. 너 20대 때 백수로 놀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월 100만 원씩 타 쓴 거 다 알아. 되지도 않는 예체능 한다고 1억 5천 날려먹은 것도 다 안다고. 양심이 없냐? 가족들한테 미안한 것도 없어? 오빠랑 내가 5천만 원 보태준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돈 더 내놓으라 행패야. 돈 맡겨놨어? 그리고 년? 그래. 너 나한텐 연소리 한 거 보니까 옳게 살고 뭐고 제대로 붙어보자 이건데 너 오늘 잘 걸렸어. 원하는 대로 아주 끝장을 내줄게. 제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눌린 신우이는 입을 떡 벌리더니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나이가 적지도 않건만 무슨 7살짜리 어린애처럼 떼를 쓰며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코웃음을 치며 옆으로 나오자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본격적으로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저한테 맞고 욕먹은 게 분했나 보더라고요. 그 꼬라지가 정말 가관이었죠. 오빠한테 다 잃을 거야. 엄마한테도 언니가 나 때렸다고 다 잃을 거라고. 어디 두고 봐. 그 찌질한 모습에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신우가 들고 온 가방을 문 밖으로 집어던져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일러. 가서 실컷 일러 바쳐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당장 꺼져. 내가 왜? 여기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해. 놀고 있네. 경찰 부를까? 아니면 질질 끌고 나가줄까? 그 말에 신우는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더라고요. 신우한테 이런 짓을 해? 네가 한 짓이나 생각하세요. 그동안 많이 참아줬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니네 오빠는 그래도 네가 가족이라고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했나 본데 난 달라. 너랑 나랑 피가 섞이길 했어. 뭘 했어? 이따위로 굴면 나도 안 참지. 더 쳐맞아야 나갈래? 진짜 너무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결국 신우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바닥을 기어나가듯 쫓겨났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확 닫아버렸죠. 문이 닫히고 나니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싸워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신우 앞에서는 큰 소리 탕탕 쳤지만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전부 알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아가씨랑 머리채 잡고 싸웠어. 아가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군요.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깊은 한숨을 푹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그동안 네가 내 식구라고 참아준 거 다 아는데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서 미안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남편은 그 길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내며 절연을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앞으로도 그따위로 굴면 오빠가 뭐고 가만 안 둬. 부모님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는다.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건 경고야. 그 뒤로 신우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그리고 세연이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 하고 맘에 안 드니 쌍욕하고 머리채까지 잡았다면서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저런 아나무인 짓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고 했다더군요. 그동안 마냥 오냐오냐 해주던 시부모님도 이번만큼은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죠. 신우에게 전화해서 언제 정신 차릴 거냐고, 우리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느냐 소리 지르고 한바탕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네 알아서 살라고 모든 지원도 끊어버리셨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자 신우이의 삶도 급속도로 추락했죠. 결국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했기에 살던 빌라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받은 전세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낡고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 될 텐데 그 성질머리로 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본인도 내가 아무 일이나 못한다면서 버팅기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니 전세금 까먹고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들도 중고 장터에 헐값으로 내다 팔아 연명한다더라고요. 그러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SNS에서 공동구매 파리피플 흉내를 좀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팔로워도 없고 인맥도 다 끊겨서 그나마도 신통치 않은 모양이고요. 펜트하우스 타령하던 그 콧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족들한테 손절당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아직은 그래도 버틸 재간이 있나 본데 돈 다 쓰면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지 어쩌겠나요. 이제는 믿고 도와줄 가족들도 없는데요. 그날 이후 거의 못 보고 지내다가 지난 명절에 왔길래 마주쳤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싸가지 없는 눈빛과 말투로 음식이 짜네 어쩌네 과일 잘라달라고 하거나 뭐 갖다 달라고 하면서 상전 노릇을 하려 했겠지만 지금은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구석에 쭈그려 있다가 밥만 허겁지겁 먹고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시부모님도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마음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냅두라고 쟤는 정신 좀 더 차려야 된다고 절대 지금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쟤는 더 정신 못 차릴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저 역시도 하루아침에 초라해진 그 뒷모습에 좀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께는 이런 사단이 난 게 죄송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할 말을 다 쏟아 부었다 보니 후회도 없고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오히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 듯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을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디 시누이가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고 더 이상 늙으신 부모님이나 저희 부부에게 손 벌리지 말고 제발 자기 힘으로 알아서 밥벌이라도 하고 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막장 10월도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